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력서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드랍했을 때 매니저님께 연락을 받아서 면접을 본 것도 있다 했었잖아요. 거기서 면접을 보고 나서 받은 질문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나중에 면접 때 필요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하게도 자기소개를 역시나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빠른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압박을 견딜 수 있는지를 보셨고, 세 번째는 바쁠 때나 느릴 때나 모든 손님 한 손님에게 똑같이 정성을 들이고 뭐 음료 퀄리티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최근에 일해본 경력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거기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가진 손님들을 도와준 경험은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물어봤었는데 5명에 1명꼴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그런 손님이 있거나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어려움에 대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도와준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었어요. 그 다음 왜 많고 많은 데서 스타벅스에 지원을 했는가, 외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일해보는 게 하나의 버킷리스트였다. 그리고 스타벅스 하면 무엇보다도 친근하고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스벅과 캐나다 스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상 손님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얘도 되게 단골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왜 나를 고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손도 빠르고 일을 배우면 빨리 배울 수 있고 긍정적이라서 여기 분위기에 잘 녹아들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동료가 잘못된 행동을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는 아마 바로바로 피드백 주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리스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내가 바리스타로 일하면 작게는 이 동네, 크게는 스타벅스라는 기업 자체에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는 것 같은지, 이거에 대한 질문도 물어보셨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동시에 몇 명 정도의 파트너와 같이 일하는지, 규모가 큰지 작은지 등등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일 내에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하고, 면접에서 말을 그렇게 잘한 걸 처음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결과가 좋지 않아서 뭐지? 라고 당황을 했고요. 다음 날에 바로 두 번째 면접이 잡혔습니다. 그건 온라인으로 지원을 했었던 스타벅스에서 현재의 매니저님께서 연락을 주신 건데요. 되게 말을 못했어요. 말이 턱턱 막히고 영어가 안 나오고 머릿속에서는 어떡해, 망했다, 나는 이거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가득했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갑자기 됐다고, 출근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잘 웃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됐나 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면접에서 들었던 질문은 대부분 첫 번째 면접에서 들었던 거랑 겹치기도 하는데, 내가 손님으로서 어떤 가게를 찾아갔을 때 좋은 인상을 받았던 가게가 있는지, 또 반대로는 안 좋았던 가게는 또 뭐가 있고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인상이 안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그래서 좋은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손님들이 결국에 이 공간을 다시 찾고 이 공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하나의 루틴처럼 계속해서 방문을 하게 하는 그 힘이 고객 서비스가 잘 이루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달랐던 동료가 있다면 어느 경우에 의견이 달랐는지, 그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였는데, 제가 영어가 잘 안 나왔다고 막혔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가 이때였어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걸 한국말로도 하는데 어려운데 이걸 영어로, 그쵸? 말이 안 나올 만해. 그리고 동료가 어려워하거나 실수하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한 게 있으면 피드백을 해주고 어려운 게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돕겠다. 그리고 일한 경험 중 나만이 유니크하게 다루거나 날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스킬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메가커피에서 일했었을 때 빠르게 만드는 음료를 만드는 것과 바쁜 페이스에서도 너무 확 다운되지 않게 즐겁게 일했다. 이런 게 나의 스킬인 거였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질문할 게 있는지를
물어보셔서 매니저님은 혹시 어떤 파트너를 뽑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뭐 손 빠르거나 빠르게 만들고 주문받거나 일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데, 잘 웃고 성격에 대한 거는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잘 웃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 되게 잘 웃어요 이렇게 어필을 하고요. 근데 다행히 좋게 끝나서, 면접 끝나고 나서는 아주 호덜덜해가지고 손도 발도 막 떨리고 혀도 막 다 꼬이고 이랬는데 지금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썰은 이렇게 끝났고요. 이걸 다 적어놨었어요.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죠. 스타벅스 면접 준비해서 뭐 자기소개 영어로 싹 쓰고, 손님과 친해졌던 경험이나 뭐 진상 손님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것도 다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예상 질문 뽑아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요거는 실제 면접 복귀했을 때 받았던 질문 적어놓은 거고요. 이거를 나중에 언제 쓸 일이 있을까 했는데 쓰네요. 오늘 썼으니 용도를 다했다. 이제 스벅을 제가 총 2군데 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보통 매니저님이랑 면접을 보면 그 지점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일을 하게 될 매장이 오픈할 매장이었어요. 아직 공사 중인 매장이었고, 실제로 교육은 그럼 어디서 받았냐면 다른 스토어 매니저님의 매장에서 받았어요. 사상구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매장에서 너무 사랑하는 케일라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잘 트레이닝을 이겨내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시퀀싱이고 뭐고 레시피가 다 너무 헷갈리고, 포지션도 바리스타랑 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CS라는 거, OS라는 거, 워밍을 처음 들어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한 3달쯤 지나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트레이닝을 사상구에서 다 받게 되고, 공사가 조금 미뤄져서 9월 15일에 저희 새 가게가 오픈을 하게 됐어요. 15일부터는 한 2주간 저희 매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버짓이 예산이 초과가 된 거예요. 매니저님께서 스케줄을 줄이시다가 사상구에는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사상구에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지나고 아마 12월 때부터는 다시 저희 가게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일주일에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근무하면서 생긴 일에 대해서 조금 풀어보자면, 초반에는 진짜 하나도 주문이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이 포스기에 있는 버튼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나는 지금 정신이 없고 모르겠는데, 손님께서 이 커피에 무슨 원두로 해주고, 여기 크림이랑 우유, 설탕이랑 종류는 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우유에 무슨 설탕을 몇 개씩 넣어주고, 뭐 순서를 바꿔달라거나, 뭐를 크림은 또 언더사이드에 따로 빼달라거나 되게 커스텀이 많아서 이걸 처음에 듣다가 하나씩 제발 하나씩 해주세요 이러고 하던 첫 달의 시기였는데, 엄청나게 커스텀을 이만큼 들고 오신 손님께서 제가 한 번에 못 알아듣고 더블 체크를 하니까 짱이 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못 알아듣냐면서,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통 대부분의 손님들은 진짜 다 너무 나이스하시고 이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 너네 트레이닝 하는 거 많이 봤어, 다시 트레이닝 시즌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이걸 왜 한 번에 못 알아듣냐면서 화내시는 분도 진짜 가끔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상을 받았던 적이 있죠. 새로운 게 하루에 하나씩 뭐 그냥 계속 배워가는 기분이랄까? 오늘은 뭐 벤티컵 사이즈업 하는 거 뭐 여기 있다, 그란데 음료를 벤티컵에 담아주세요 라든지, 더블컵을 하든지 스팀 밀크를 넣어달라든지, 이런 엄청난 커스텀들의 위치를 하루에 하나씩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아요. 스벅의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커피숍은 진짜 그냥 크게 바리스타랑 계산대 앞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크게 2개였어요. 되게 세분화가 돼 있더라고요. 스타벅스는 POS에서 주문받는 사람이 있고, OS라고 해서 브루잉 커피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 포지션도 있고, 그리고 워밍에서 이제 음식 데피고 오븐 사용해서 하는 포지션도 있고, CS는 커피를 내리고 고객들 구역, 테이블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하고, 화장실도 점검을 하고, 물건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부족한 재고가 없는지, 컵이랑 뭐 뚜껑이랑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재고 채워주고, 이렇게 총괄적인 역할이죠. 그런 포지션도 있고, 기본적으로 바리스타, 또 바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콜드바에 있는 사람, 바1은 손님한테 음료를 건네주는 가장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고객과의 커넥션을 많이 만들도록
요구를 받아요. 근데 이것도 초창기에는 나 음료 만들기도 정신이 없는데 레시피를 하나하나 입으로 외우면서 오케이 펌프 3번, 오케이 요거는 요만큼 샷 2개 막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팽팽 돌아가고 있을 때 손님이랑 말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바1이 그만큼 많은 압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바2는 바1 옆에 있는데 주로 콜드바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리프레쉬 음료나 아니면 프라푸치노 같은 좀 아이스 음료들을 주로 바2가 맡고요. 핸드오프는 진짜 바쁘면은 가끔 있어요. 손님들 이름을 부르고 손님께 건네드리는 역할입니다. 모바일 오더도 있으니까 손님의 이름에 맞게 이니셜에 맞게 음식을 놔두고 이렇게 정리까지 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지션은 그렇게가 끝인 것 같고요. 스벅에서 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친절한 문화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채찍에 약해서 못해 막 이렇게 피드백 받으면 쪼그라들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는 그게 더 특히 심한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다들 괜찮아, 잘했어, 더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다 부둥부둥 해주시고 격려를 되게 많이 해주시니까 그게 해외 나가서 저같이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격려와 위로와 응원과 이런 걸 되게 많이 받으면서 스타벅스에서 일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많고 동료들에게 카드에 너 오늘 진짜 잘했어, 커넥션도 잘하고 음료도 시퀀싱 잘해서 지키더라, 너 되게 성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쪽지도 써주세요. 이런 카드를 이렇게 해서 써주시는데 이걸 모으고 있습니다. 은근 이게 제 포켓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스벅에서 일한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최저 시급이 16점 몇 달러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스벅은 그것보다 약간 높아서 17.25달러 시급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팁들도 이제 꽤나 쏠쏠이 들어와서 마침 오늘이 페이첵 달이라 팁을 받았습니다. 2주마다 금요일에 급여를 주시는데 얼마 들었는지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25센트가 9개 있고요. 45센트가 있고요. 2달러가 있네요. 카드로 받는 팁은 월급 들어올 때 같이 급여로 받아요. 그것도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페이첵을 확인하는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급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공제가 어떻게 되고 미니멈 시급 여기 나와있죠? 17.25불? 그래서 얼마나 몇 시간 일해서 이렇게 됐다. 제일 첫 번째 받았던 거는 거의 한 달 만에 받은 거라 이렇게 1112불이 됐고요. 그 다음에 700불에서 많으면은 1000불 조금 넘게까지 한 평균적으로는 8,900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주치에. 이게 한 25시간에서 30시간 일했을 때의 급여니까 네. 그래서 한 달 기준에 한 2,000불 정도 버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캐나다에서 토론토를 골랐는지, 그리고 캐나다 현재 집값이나 뭐 물가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쓴 가계부랑 지출 비용 정리했던 거를 보여드리면서 끝내볼게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있듯이 밴쿠버랑 토론토 중에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밴쿠버는 되게 날이 흐리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날은 따뜻하지만 날씨가 굉장히 왔다 갔다에 비가 많이 온다, 레인쿠버다 이런 얘기가 많고 좀 찌끄만하고 할 게 별로 없다 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날씨가 하늘이 맑은 토론토를 가야겠다 라고 날씨 때문에가 제일 컸습니다. 왜냐면 제가 핸드폰 갤러리를 보니까 하늘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하늘을 못 보고 산다 그러면 해외에서 가뜩이나 혼자라 조금 그런데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토론토를 선택을 했고요. 막상 와보니까 진짜 뭔가 행사하는 것도 많고 즐길 거리, 액티비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저는 만족하면서 여기로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행기들이 다 밴쿠버를 경유를 해서 토론토를 가는 일정이더라고요. 이참에 밴쿠버도 한번 여행을 해봐야겠다 해서 올렸던 대로 한 4, 5일간 밴쿠버에서 미리 여행을 하다가 토론토로 건너온 케이스인데 밴쿠버에 한 4, 5일 있었던 게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밴쿠버는 공원이 주된 거니까 아무래도 여름 아니면은 즐기기가 힘든 액티비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딱히 즐길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리고 집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집이 월 600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엄청 되게 싼 경우고, 파트너들 말을 들어보면 반지 하방에 700 정도 하는 데에서도 살고,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 거의 월 1000 정도가 대표적인 것 같더라고요. 좀 싸게 구하면 월 1000 아니고 좀 평균적이다 하면 월 1000에서 1200까지가 좀 적당한 선인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콘도나 아파트나 이렇게 들어가서 살겠다 하면은 진짜 거기는 뭐 끝도 없이 올라가요. 2000, 2500 막 이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데 들어간다 하면 일해서 번 돈을 다 그대로 이렇게 월세로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살 수 없고, 최대한 그냥 아끼면서 아낀 돈으로 여행을 많이 다녀야겠다, 경험을 해야겠다, 이런 걸 선택을 했습니다. 가계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에 월세 600 나가고 핸드폰비 한 56불 나가고, 여기 집에 세탁기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코인 세탁방을 가야 되는데 한 번 빨래 할 때마다 대략 8, 9달러 정도가 들더라고요. 건조기까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장 보는 거는 일주일에 100달러 쓰는 걸 목표로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좀 필수적으로 사야 될 거나 계란, 우유, 시리얼 이렇게 제가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는 거는 다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10만원까지 쓰자라고 저 스스로 제한선을 정해놓고, 그 외에 뭐 약속이 생겨서 나가거나 이렇게 다 총 합쳐서 3,400불 정도죠. 그 정도를 여가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강 보면 10월 한 달에는 거의 한 달에 1,000달러를 썼고요. 8월 달에는 좀 아껴 써서 한 달에 500달러, 9월에는 850달러, 10월에는 950달러, 이렇게 대부분 1,000달러 안쪽으로 썼었던 것 같아요. 월세를 제외하고. 그래서 한 2,000달러 정도면은 토론토에서 한 달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캐나다 처음에 워홀을 왔을 때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미지를 띄울게요. 제가 띄우겠죠? 이제 여기에는 신체 검사 비용도 있고, 비자를 발급받을 때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 예매한 비용도 있고, 밴쿠버에 먼저 제가 4, 5일 정도 머물렀다 했으니까 4박에 대한 밴쿠버 숙소 비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밴쿠버에서 토론토 갈 때 비행기 비용이랑 토론토에 와서 이제 임시 숙소 비용까지 나온 금액이 3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 비용이었다. 다음에는 다른 또 일상 브이로그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